정치평론가 서영석과 김용민 PD의 정치 토크. 전국과 전 세계에서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를 애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뜬금없이 시민 여러분이 갑자기 나와요? 애국동포 여러분이라는 말도 나오고 저희 방송에서 말이죠. 시민이란 표현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시민이란 말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근데 또 시민이라고 얘기하면은 또 유빠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또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현 정권과 각을 세웠다고 그걸 또 친노로 몰아세우는 세력들. 김태흠이 야, 너 수준 왜 이러냐 진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김태흠은 아시더라고요. 알죠. 예, 누굽니까? 김태흠이 새누리당 대변인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이고. 이게 새누리당 한나라당 당뇨 출신인데요. 예. 대변인실 국장할 때 제가 그때 출입을 했었죠. 네. 근데 그때는 굉장히 순진한 총각이었는데, 총각이 아니라 순진한 사람이었는데, 배지 달더니 사랑의 인간 완장을 채워주면 안 돼. 그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가요? 아니,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아주 정말 훌륭한 선량들이 더 많긴 한데, 완장 찾더니 말이죠. 아주 목에 기부스를 하는 그런 분을 제가 몇 분 봤습니다. 그래서, 참. 요즘 목에 기부스 들어가는 사람으로서는 최고가 이정현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욕을 어디서 들을지언정, 배지 한번 달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낙선자의.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참 오늘, 우리 김태흠 의원의 친노 발언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는데, 자기들을 반대하면 다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이 친구들의 이 속성을 보면은, 참, 하여튼 자기하고 반대되면은 다 친모,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이게 머리가 단순해서. 그게 단순한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은. 인생 살기는 편할 거예요. 진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바보들이 인생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뇌를 해부해 보면은 아마 하나도 주름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해맑을 것이다. 이런. 아주 해맑은 다리미로 쫙쫙 다린 듯한. 네. 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2시간 동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2부 시간에는 저희가 공개 방송을 나갔습니다. 네. 지난주에 철도노조 우리 조합원들 앞에서 공개 방송을 했는데 박근혜 정부 판 4대강 사업하면 바로 철도 민영화입니다. 네. 철도 민영화의 꼼수가 무엇인지를 저희가 또 2부에서 짚고요. 1부 시간에는 최근에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전국 현안에 대해서 또 한번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혹시 공개 방송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무슨 영업하러 공개 방송하는 것 같은 나 원래 영업하는 사람이잖아. 그런 느낌을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네, 국민TV 라디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책을 많이 봤는데 국어 점수가 왜 이럴까? 왜 우리 아이는 글을 못 쓸까? 아이를 언어의 달인 만들 수는 없을까? 아이의 국어가 고민인 엄마들의 필독서 초등공부 국어가 전부다. 전국 서점과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도서출판 예문당. 학교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내년 지방선거의 유력 후보인 박원순 시장을 상대로 새누리당이 십자포화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들이 나왔을까요? 김태우 의원입니다. 시장님, 시장님을 보면 제가 참 느끼는데, 말씀을 참 교묘하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노예하게 하면서, 이 말잔치만 하시는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 시정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콘텐츠 없이 말해요. 보면은 이 포장만 잘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공인이 가져야 될 공과 사가 구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제기하는 그 기초노령연금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그런 부분을 수정을 했다 해가지고 공약 파기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사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런 부분하고 똑같이 견주해서 비교되면 왕사기예요, 왕사기. 그러니까 콘텐츠가 없고 철학이 없다는 얘기예요. 시장님의 정체성이 뭡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자식 없어가지고, 먼 친척발, 양자들에다가 후보로 내세웠더니, 이거 개가란 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정체성이 뭡니까 도대체? 몇 단어를 엮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김태우 의원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대통령께서 공약했던 그런 부분을 수정을 했다 해가지고, 제가 참 느끼는데, 말씀을 참 교묘하게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노예하게 하면서, 이 말잔치만 하시는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왕사기예요, 왕사기. 대통령께서 철학이 없는 것 같아요. 콘텐츠 없이 말해요. 보면은 이 포장만 잘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왕사기예요, 왕사기. 대통령께서 지금 정체성이 뭡니까 도대체? 기초노령연금, 왕사기예요, 왕사기. 그러니까 콘텐츠가 없고 철학이 없다는 얘기예요. 대통령께서 공인이 가져야 될 공과 사가 구분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대통령께서 자식 없어가지고 먼 친척발 양자들에다가 돌잔치만 하시는 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기라고 얘기하는데 왕사기예요, 왕사기. 정말 재밌네요.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에게 퍼부었던 그 독서를 제가 들으면서도 느꼈습니다만은 박근혜에게 갖다 붙이면 딱 맞는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우리 또 편집의 달인 이 김용민 국장이 이렇게 편집을 하니까 박근혜를 아주 따끔하게 혼내는 김태우이 돼버렸네요. 정말 우리 서영석 기자께서도 들으셨지만은 이게 콘텐츠가 없다, 철학이 없다, 겉만 번지르르다 하다 누구한테 할 소리입니까 이게? 박근혜하고 김태우에게 할 소리입니다. 네. 정말 참. 아니 무슨 나는 당신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사냐? 단순하게 살아라.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새누리당 주제에 무슨 철학을 얘기를 해. 컨텐츠를 얘기하고. 철학 컨텐츠 없는 집단의 대명사가 감히 남에게 철학 콘텐츠를 이야기하니까 이건 진짜 얘들은 유체이탈 합법에 그냥 타고난 선수들인가 봐. 이 철학이 아마 그런 의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필로소피 할 때 철학이 아니라 쇠철자. 쇠철자. 철학. 쇠대가리. 쇠대가리.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어. 아까 친노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골 때려요. 이게 하루 전의 일도 기억을 못 하나 봐. 네. 이런 거거든요. 오늘 국회 브리핑을 통해서 김태흠이가 이제 원내대변인이니까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광주지검 검사로 특채되었던 윤석열 전 팀장. 2003년 이게 다 노무현 대통령 때예요. 경찰 간부인 경정으로 특채된 권한이 그리고 얼마 전 통합진보당의 경선 대리 투표를 무죄 판결에 국민들의 우려를 샀던 송경건 판사는 2004년 대전고법 판사로 특채된 인물. 아니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뭔 소리를 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들립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사이 내일 볼게. 그래서 민주당의 대선 불복 움직임 과정을 보면 공교롭게도 노무현 정부 당시 특채된 자들과 연관성이 있어서 그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거냐면은 윤석열은 아시다시피 김대중 정부에서는 박희원 경찰청 정보국장을 구속한 사람이고요. 정권의 경찰 정보국장을 구속했다 하면 물론
뭐 직접적인 정권의 책임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얼마나 칠칠지 못한 인사냐. 아니, 그런 놈을 그 자리에 갖다 앉히냐. 그렇게 그 지적을 들을 수 있었을 법한 그런 자리지요, 바로. 경찰청 정보국장 하면은 예. 지금은 별 볼 일 없습니다만은 그때는 그야말로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안희정 그리고 강금원 이런 사람들을 구속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자꾸 성열이라고 그래. 윤석열입니다. 예. 이게 사실 바로 그 전날 국정감사에서 박지원 의원이 물은 거예요. 예. 윤석열 지청장에게. 예. 당신 그 강금원이하고 안희정이 구속한 거 맞죠? 그랬더니 예, 구속했습니다. 강금원 씨하고 그 안희정 현 충남지사하고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면은 감히 친노 인사에 그런 얘기 못 합니다. 그렇죠. 그 강금원 그 회장 같은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정말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그 돌아가셨죠, 이제. 후원 기업인 아닙니까? 네. 얼마나 후원 기업인이 없었으면 박연차 같은 인간도 거기 붙었겠어요. 네, 강금원 회장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예. 노무현 대통령을 그 후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예. 세무조사 받고 온갖 고생을 다 했죠. 그 고생을 하게끔 만든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안희정 지사가 어떤 분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좌희정 우광재 예, 또 당시만 해도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각별한 신임을 받았고요. 심지어 그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노 전 대통령이 내 동업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정치적 부담을 함께 졌던 그 사람이 바로 안희정 씨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지청장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하면 강골 특수통 검사다. 네. 쉽게 얘기해서 뭐 대통령이 누구든 간에 범죄 사실이 있다고 자기가 판단되면은 나보고 밀어붙이는 게 특수통 검사.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 검사의 모델들이 되게 특수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로 강력 범죄라든지 정치권의 비리, 이게 일반적인 검사들이 다루기 힘든 그런 일들을 전문으로 다루는 검사들을 특수통이라고 불러요. 이에 반해서 공안 사건들, 그야말로 정치적인 이유로 기소되는 이런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을 공안통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명박 집권 내내 공안통이 주름 잡다가 결국은 한상대 파동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검찰 개혁의 파동 속에서 공안통에 눌려있던 특수통이 숨을 쉬게 된 게 바로 최동욱 검찰총장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전날 국정감사에서 나온 이런 얘기를 김태흠 원내대변인 뭡니까?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대변인이라는 뜻입니다. 원내대변인은 배지 없는 대변인이고요. 원내대변인이면은 다른 누구보다도 국정감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사람인데 바로 그 전날 그런 얘기를 듣고도 아니 이 사람들이 특채된 시기가 노무현 대통령 때이기 때문에 노무현 친노 인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 김장수 친노 인사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장관 하는 그 윤병세 친노 인사입니다. 다쳐 전에 김관진은 노무현 정부 때 합참의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친노지. 이런 새누리당의 원내 대변인이라는 자가 이런 정도 수준을 갖추고 있다는 게 정말 새누리당은 쪽팔려 해야 됩니다. 변희재도 친노지 그러면. 그렇지 않나? 서프라이즈 자칭 대표였으니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은 친노 아닌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박근혜도 친노지. 어째서? 저거 때 노무현 정부 때 야당 대표에서? 그렇지. 노무현 때 야당 대표였고. 뭐 때려다 갖다 붙이면 뭐. 저거 있잖아. 북한 간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종북이네, 종북. 종북이야. 아니 우리는 김정일 보지도 못했어. 본 사람이면 뭐 종북 중에 종북 아닌가? 그러니까. 진짜. 나 진짜. 김태훈 의원, 나도 옛날에 알던 사람으로서 진짜 걱정됩니다. 수준 좀 높이세요. 자, 지금 우리가 김태흠 이야기는 굳이 또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다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넘어가. 또 아까 왕사기, 거기 다 들었으니까 또 굳이 또 더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근데 말이죠. 어제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쏟아낸 말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국면은 간단치 않다. 또 최근에 조중동의 보도를 보더라도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느낌을 확 받습니다. 사실은 그 댓글 사건은 네이버나 다음에서 광범위하게 이렇게
댓글 활동이 전개됐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모르겠지만 네이버하고 다음은 잘 아시는 대로 일단 가입했다가 탈퇴하면은 쓴 글도 다 지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댓글 공작한 거 다 지우려고 다 탈퇴했다? 그 아이디, 국정원 공작에 쓰였던 아이디들을 다 탈퇴시켰다. 그러면 글들이 다 지워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나 다음에서의 포탈에서의 댓글 활동 이거는 뭐 파악하기 쉽지 않은 반면에 근데도 불구하고 그 윤석열 지청장은 포탈 것도 네. 이게 뭔가 수사를 했다는 뉘앙스를 풍기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그래서 뭐 네이버 다음은 잘 못 잡았습니다. 소수만 잡았지만은 네. 나머지 이른바 중소 사이트 오늘의 유머라든지 뽐뿌라든지 이런 데서는 그래도 찾았잖아요. 네. 근데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이런 보수 언론들 또 새누리당은 아니 무슨 중소 사이트 가서 글 몇 개 남긴 것 같고 또 추천 반대 좀 했다고 아니 그게 어떻게 대선 개입이야? 아니 그래서 대선 결과가 바뀌었겠어? 이런 논리에 사실은 좀 힘이 실렸습니다. 네. 국정원 직원들이 그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번에 트위터 5만 5천 개 나오고 나서부터 완전 그대로 뒤집어진 거 아니야? 6만 건에 가까운 이런 어마어마한 트윗으로 인해서 지금 뭐 전국은 그야말로 그야말로 뒤집어 엎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리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여권 네.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약간 패닉 상태에 빠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네. 어디서 이제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 새누리당의 억지 쓰기. 그러니까 뭐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은 네. 방금 그 소개해드렸던 김태흠의 논평에서도 보듯이 네. 상식을 초월하는 논평이 나오는 그 자체가 네. 내부적으로 엄청난 혼란에 쌓여 있다는 예. 반증이고요. 예. 또 하나는 어떻게든 이 사실을 묻기 위해서 네. 이제 과거에는 그야말로 지침이 떼기 뚝 떼고 그냥 잡아떼기 유체이탈을 하면 됐는데 예. 이제 그게 안 된다라고 예. 보고 나온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셀프 감찰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셀프 감찰. 조영권이가 예. 대검의 감찰을 요구한다는 건데 이게 말 되는 얘기예요. 지금 최동욱이 다 쫓아내놓고 예. 얘들의 전매특허 수법이 자기들 그런 결백하니까 나를 감찰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최동욱 감찰할 때는 그야말로 그냥 피비린나게 감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자기 편들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서 해준다 이런 뜻이지. 사실 뭐 지난 국정원 댓글 사건만 하더라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국정원도 셀프 개혁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셀프가 그러니까 남이 개혁을 해야 마땅한데 자기가 안 돼, 이 새끼들은. 지들은 지들이 잘못했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면은 남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진상을 규명하는데 협조를 해야지. 왜 지가 개혁을 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국정원도 셀프 개혁한다. 그리고 뭐 검찰에 지금 이 부당하게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조영권 서울중앙지검장 이 사람도 자체 스스로 날 감찰해달라. 날 감찰해달라. 셀프 감찰을 요청하고 말이죠. 근데 이제 일단은 셀프 감찰을 요청하는 것이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긴 한데 예. 왜 그런 게 나오느냐. 예. 이건 윤석열 지청장의 이야기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생중계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공정파 같은 데서는 안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영상은 남아있다고요. 예. 이런 식으로 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모든 신문에서 대서특필을 하다 보니까 예. 도저히 과거처럼 시침이 떼기로는 불가능하다 예. 해가지고 이게 나오는 거고 예. 또 하나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이건 또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예. 그야말로 노무현이란다. 노태우 정부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 이 사실상 노태우 정부 때부터 흉내를 내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김영삼 정부의 하나의 척결로 자리를 잡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오면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신성불가침의 영역. 사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군은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군이 이 정치에 개입하는 순간 그건 나라가 망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과테말라라든지 이상한 망조가 되는 거예요. 중남미의 이런 국가들이 결국은 이런 일 때문에 다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금이야 군인들이 댓글이나 달고 리트윗이나 한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물 것 같으면은 군이 그때는 총 들고 또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리트윗 댓글이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대통령을 뽑는 것은 국민이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군 사이버 사령부와 국정원이 박근혜를 당선시키고 문재인을 낙선시키기 위해서 예. 활동을 했다는 것은 네. 자기들이 대통령을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국기문란이고 심지어 과장되게 얘기하면 쿠데타에 준하는 사건입니다. 지금이야 그게 키보드 워리어지 이 친구들이 진짜 총 들고 대포 들고 나와봐요. 장갑차 들고 나와봐.
그게 바로 또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는 진짜 이 총검을 들고 세상을 지배하려 했다면 그의 딸은 키보드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키보드로 예 그렇습니다. 자, 새마을 운동하자고 그러는데 또 또 키보드로 새마을 운동하려나? 하여튼 이제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해서 또 과거 같으면은 그냥 뭉개고 넘어갔을 건데 예. 도저히 그걸로 안 되겠다 해가지고 또 자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심지어는 압수수색까지 한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로 미뤄보건데 과거 같으면 완전히 뭉개고 지나갔을 일들을 예. 이런 흉내라도 낸다는 것은 여권 내부에서도 굉장한 사건으로 쳐다보고 있다 이런 것이고요. 특히 이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이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최근 보도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왔다 갔다 천국과 지옥, 냉탕과 온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지금 여권이 어마어마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건데요. 문제는 그런 위기의식의 근본이 어디에서 존재하느냐. 예. 거기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예. 결국은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자기들 입으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당선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지들이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자기들은 무조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네. 이게 인간의 도리거든요. 좀 더 양심 있고 또 이렇게 뭡니까? 양심이 있고 또 염치를 안다면은 책임져야죠. 나는 부당하게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자리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로 대통령 뽑으십시오. 이러면서 물러나는 게 나는 이게,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당했을 때,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게, 어디 기자클럽인가 무슨 인터뷰 가가지고, 열린우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크게 이겼으면 좋겠다. 그 얘기 한번 한 것 때문에 정치 개입을 해가지고 탄핵까지 해서 결국은 탄핵 당하지 않았습니까? 합법적 범위 안에서 열린우리당을 돕고 싶다. 이 말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건 국정원, 국가보훈처, 그다음에 경찰, 국정원 총동원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게 지금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당선됐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한다면 그 주둥아리 진짜 재방털로 자르르 깨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개라도 할 만한 자식들 있죠. 지금은 이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당선이 됐다면은 지난 대선은 무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야하는 게 맞습니다. 라면서 깨끗하게 책임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게 일반 국민의 상식인 것 같고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근데 사실은 민주당은 이런 얘기 꺼내는 것조차도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대통령 사과, 남재준 해임, 이른바 남해 박사, 남재준 해임, 박근혜 사과, 남해 박사만 요청을 했었는데, 근데 어제 오늘 나온 이야기들 보면은 민주당의 그 발언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정세균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제 부정선거다. 지난 선거는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오늘 또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서른 의원 이런 당의 중진 의원들 역시 지난 대선에 이 공정성은 결여됐다라면서 단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제는 그럼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 포지션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네. 지금은 완전 주도권을 쥔 건 아니지만 줄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박근혜 당선은 무효고 그래서 박근혜는 물러나야 된다. 대선 불복 못할 것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는 국민들의 이야기인데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그런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현명하다고 보진 않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테러 없는 전쟁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박근혜가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본전도 못 찾는다. 그렇죠. 이게 당 여기저기서 그런 부정선거다. 이건 박근혜의 정통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당의 공식 입장은 우리는 현재로서는 대선 불복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건 저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새누리당이 자기들 입으로 야 그랬다고 해서 댓글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나 지금 현재 현 단계에서 아직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심적인 증거는 매우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통령이 된 그 퍼센티지의
그 계량적으로 영향을 준 거는 우리가 측정하기 어렵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너 물러나라 하는 얘기하고 사실은 거꾸로 뒤집으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네. 새누리당은 이게 나쁜 짓을 한 당사자들이니까 네. 오히려 자기들이 찔려가지고 네. 해서는 안 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아니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저기 댓글 때문에 당선된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는 오히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와야 될 얘기고 네. 새누리당은 이 뻥긋 다물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지자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고 지들이 나서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국민의 분노를 증폭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거꾸로 네. 박근혜 대통령도 지지하는 보수 수구 인사들이 있으니까 예.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대선 불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보다는 오히려 당의 의원들은 이건 진짜 부정선거 아니냐라고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서 국민의 소리를 대변해주고 당의 공식 입장은 뭐 아직 우리가 대선 불복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 단추를 잘못 낀 것은 분명하다. 처음부터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했다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얼마나 용서 잘해줍니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를 계속 주둥아리 꼭 닫고 나 잘못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지금 계속 닉슨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쫓겨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또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도 저는 현명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선 후보의 포지션은 어때야 한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선 후보는 지금이야말로 이거를 뭐 이제 정치 정략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은 뭐 그렇게 올바른 태도는 아닌데요. 정치 공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문재인 의원에게는 회생의 기회가 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옛날 이해창은 아슬아슬하게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에게 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권을 장악하고 안 쫓겨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그때 한나라당이 대선에 이기려면 이해창밖에 없다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창은 대선에서 졌지만은 예. 여전히 당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의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사실 아슬아슬하게 지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왠지 당내 입지가 그렇다고 해서 당신 당권 지고 이렇게 하라고 할 정도로 녹록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쭉 주고 지르지 않았습니까? 대선 진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느냐라고 됐었는데 이제 이런 국면들은 문재인 후보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야, 알고 보니까 문재인이가 잘못해서 진 게 아니라 이런 인간들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3%밖에 안 됐다면 사실상 이긴 게나 다름없다. 이런 이제 여론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의원도 이제는 선거에 진 당사자다라는 원죄의식 혹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활동의 공간을 넓히고 그리고 발언의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가 이제 좀 전면에 나서야 한다. 촛불 집회도 나오고 이 국면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왜냐? 자기를 지지해준 국민들이 48%나 되는데 그들이 뭐 지금 10개월 넘게 멘탈 붕괴에 빠진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더는 정치에 관심을 안 갖겠다. 이게 시리와 좌절에 빠진 분들도 적지 않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 자신을 지지해준 사람들을 다독이는 정도가 아니라 지난 대선의 그 총체적 부정에 대해서 강도 높게 규탄을 할 수 있어야 사실은 본인이 뭐 차후에 대선에 나오든 안 나오든 강력한 야권 지도자로서 더는 이 여권이 선거를 갖고 농단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기 위한 야권의 구심차로서 자기의 역할을 지금 찾을 때가 아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들은 얘기에 따르면은 문재인 의원은 진작부터 말하자면은 선거의 국정원 개입 이런 것은 정말 옳지 않은 일 아닙니까? 네. 어느 정치인이 본인이 이제 패배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몸을 사리고 나쁜 건 사실이지만은 어느 시점부터는 문재인 의원도 적극적으로 촛불 집회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려고 했는데 당에서 모모한 인사들이 제발 좀 참아달라고 말렸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랬습니까? 예. 제가 오늘 아침 얘기해 드렸잖아요. 아이고, 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사람이 문재인 의원에게 촛불 집회 나가지 마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왜요? 예? 왜 나가지 말래요?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실은 어떤 분이겠죠.
문재인 의원이 라이트를 받는 거를 것이 싫다. 안철수 의원인가? 제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만 안철수 의원은 아닙니다. 네. 예. 안철수 의원하고 문재인 의원이 농담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렇게 촛불 집에 나가다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같은 집단에 소속된 의원이 아니죠. 네. 농담으로 얘기한 거고. 농담으로 한 얘기시고. 예. 같은 집단에 있는 사람이겠지. 예. 민주당. 예. 제가 어디라고 말은 안 했습니다. 예. 실명은 우리 서영석 이사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난 들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무슨 엉뚱한 분 이름이 지금 또 게시판에 올라오는데 그분들 아닙니다. 그분들 아니에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나 알지. 이게. 그건 중요한 건 그건 아니고. 예, 그렇죠. 문재인 의원도. 어쨌든 자기로서도, 이렇게, 항상 정치적 행보를 보일 때는, 자신의 행보에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분들에게 상의를 했죠. 문재인 의원이 그동안. 그래서 그분들이 난색을 표하거나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말을 또 존중해서 이렇게 행동 반경을 상당히 좁혀왔던 건 사실인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겠다. 지금 사실 제가 어제 그 야권의 기류를 좀 살펴봤는데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아까 게시판에 어떤 분이 그런 글을 남기셨는데 어떤 분이신가? 분주한 님이 뭔가 크게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임 이러셨는데 딱 그렇습니다. 지금. 뭔가 좀 폭풍전야 같은 분위기고요. 네, 분위기죠. 아무리 무슨 친노, 종북 이 드립을 써도 여권이 전혀 이렇게 힘을 얻지 못하는 지금 분위기란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야권이 그동안 수세 국면이었다면 이제 좀 공세 국면으로 돌이키고요. 왜 공세로 돌이키느냐? 단지 정치 공세를 위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선거 부정이 없도록 최소한 그건 막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무슨 선거 때마다 이 선거가 정말 민심의 100%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야?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선거가 무슨 놈의 선거입니까? 그거는. 예, 그래도 이제 의심이 있을 뿐이지 형식적 하자는 없는 선거니까 이게 완전히 선거 결과 자체를 이제 부정할 단계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예. 다만 그 국정원의 개입에서 끝난 것이 아니다. 빙산의 일각이었다. 저는 그 얘기 처음부터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증거는 없을 뿐이지. 예. 근데 국정원 내부의 빙산의 일각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 일각 이외에는 예. 심리전단 직원들이 70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중에 서너 명의 활동만이 드러난 데도 지금 이 정도거든요. 지금 오늘 또 낮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네. 군이 사이버 사령부를 상대로 수색을 했는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어요. 또 아무것도 없대? 상부 지시가 없었다. 그냥 개인이 자신의 생각을 네. 그렇게 댓글로 표시한 것일 뿐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결과가. 김영판의 중간 수사 결과하고 똑같네. 그렇죠. 아니 그 군이 네. 셀프 조사를 했더니 개인의 소행일 뿐이지 상부의 지시는 없었다라는 이 너무나 말 되는 얘기를 해라. 네. 이게 뭐냐면요. 아니 근무 시간에 그 짓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니. 우선 사이버 사령부라는 것이 생기게 된 그 배경 자체가 국정원의 심리전단 확대 개편하고 시기가 똑같아요. 그리고 구조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버 사령관 연모 씨 네. 그리고 지금은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있다는 연모 씨 있잖아요. 연재욱. 네. 이 양반하고 그다음에 그 국정원의 이종명이가 알고 보니까 스타 출신이더라고. 이종명. 그래요? 그럼요. 이종명이가 있을 때 그 밑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연재욱이에요. 이런 관계가 다 존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걸 갖다가 개인 차원에서 이건 그야말로 12월 16일의 김용판의 경찰청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똑같은 겁니다. 이런 이따위 거를 나중에 결국은 누군지 모르지만은 또 기소돼가지고 깜빵 가든가 어떻게 처벌을 받을 거예요. 김용판이가 지금 자기는 박근혜 정권 하에서 그렇게 왜곡 사기를 해도 출세할 줄 알고 출판 기념회도 하고 이런 그냥 부르스를 쳤는데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피의자 돼가지고 계속 조사받고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 나중에 실행받으면 구속돼요. 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국방부에서 무슨 개인적인 차원의 일 나중에 드러나면 어떡할 거야? 솔직한 얘기로
원세훈이나 이 인간들은 다음에 박근혜가 될 거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딴 짓을 했어요. 지금 남재준이나 국방부에 있는 사람들 다음에 또다시 새누리당이 될 것 같습니까? 나중에 정권 바뀌면 진짜 큰 피 봐요. 저는 뭐 사실 뭐 민주당에게 뭐 엄청난 정치력을 바라진 않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질 수 있죠. 뭐 못하면 지는 건데 저는 최소한 민주당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면서도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점수 딸 수 있는 팁을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지금 선거 관리 시스템을 아주 정말 구석구석까지 다 살펴서 부정선거가 개입될 여지가 전무하도록 적어도 선거 관리 시스템상에서 부정이 개입될 여지가 전무하도록 그 시스템만이라도 완비를 해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드립니다. 아니 무슨 선거 감시인 참관인 그 사람들 부족해가지고 선거 당일 그 시간에 혼비백산하고 그러면서 이게 빈틈이 있구나 요 틈을 노리면 되겠구나 이렇게 음험한 세력으로 하여금 부정을 그래 솔직한 얘기로 민주당이 제대로 감시만 해도 그렇게 못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를 바꿔치기 하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민주당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부릅뜨고 선거 감시를 했다면은 그런 일이 났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거 관리 시스템 이것에 관해서 더 이상 걱정이 없게끔 해주는 것만으로도 지지자들의 마음을 사는 겁니다. 아니 이 다음에도 또 당할 것 같아. 당했다는 선거 부정 실질적인 개표 부정이 있어서 당했다는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가 단 1말도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민주당 해야 할 일입니다. 요즘은 지금 드러나는 사실들 계속 보면요. 개표 부정까지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사실 들 정도입니다. 그렇지. 아니 세상에 솔직한 얘기로 댓글만 달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해도 너무한 겁니다. 이건 진짜 총체적인 부정선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선거에서 당선된 그것도 3% 100만 표 차이로 간신히 이긴 대통령이 목에 힘주고 고개 빳빳하게 세고 한복 홍보하고 다니고 말이야. 난 진짜 이런 상황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 쪽팔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건 아니고 말이죠. 대구 경북 같은 경우 민주당이 불모집니다. 거기서는 후보를 안 내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까지 말이죠. 그런 곳에 민주당 조직은 기대하기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대선 때 말이죠. 여기 참관인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거기서 박근혜에게 갈 100표가 103표가 된다든지 105표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묶음 단위로 3표 5표 늘어났다고 한번 쳐보시죠.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좀 이렇게 되면은 대구 경북에서만 그런 부정선거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합쳐서 1,300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의심이 간다는 얘기죠. 그런 증거가 있다든지 이런 건 아닌데 걔 하는 거 보면은 개표 부정이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의심의 단계이지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공론화되지도 않고 있어요. 개표 부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그러나 크게 공론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요즘 나오는 이런 4대 부정 5대 부정을 보면은 개표 부정인들 얘들이 안 했겠느냐라는 의심이 든다는 거죠. 지금 국정원이 일단은 그런 선거 공작을 벌였고요. 경찰이 그걸 눈 감아준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국가보훈처는 안보 강연 22만 명 넘게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군도 여기에 동조를 했고요. 심지어 통계청 같은 경우 통계 자료를 왜곡했다든지 숨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현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을 은폐하려 했고요. 자, 이렇게 거의 지금 드러난 것만 이 정도인데 과연 다른 부처는 가만히 있었겠는가? 그러니까. 특히 중앙선관위는 정말 다른 데는 다 그래도 여기만은 공명하게 선거를 관리했느냐?
여기에 우리는 궁극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아니 국가기관 몇 군데가 지금 이렇게 대선을 위해서 불법적으로 가동됐습니까? 이런 의심 자체가 가장 손대기 좋은 데가 중앙선관위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김동완 그때 당시 대법관을 물러나고 나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했다는 그런 사실들 이런 것들이 여러 의심을 샀는데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죠. 예.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새누리당이나 청와대가 네. 뭉개다가는요 진짜 어디서 뭐가 터져 나와가지고 모든 게 다 들통났다 튀어라 할지도 모릅니다. 네. 네. 자, 지금 이 사안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단면만 해도 양식 있는 대통령이라면 물러나야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이제 우리 항상 이 김용민 국장의 순진한 생각이죠. 네, 순진한 생각입니다.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네. 이게 어떤 세상의 독재 정권도 예. 스스로 물러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나마 이 정권이 신짓단지 모시는 이승만 예. 총칼은 안 되고 총칼 됐나? 김주열 군을 죽였으니까 총칼을 된 거나 다름없지.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망명을 하는 그런 그래도 연착륙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네.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총 맞아 죽든가 예. 진짜 국민들에게 맞아 죽는 걸로 결과했죠. 네. 그래서 잘못했다고 해서 물러날 사람들은 아니고요.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정의 중단이라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하더라도 사실 대국민 사과를 100번을 하고도 남을 사안이거든요. 대국민 사과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양심에 따라서 책임지면 됩니다. 그렇죠. 물러나는 거예요. 하야가 가장 확실한 답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 지금 상황은 아주 대단히 위중한 총체적 부정선거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좀 직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또 외국 안 나가시나? 글쎄, 지금 침묵이 길어지는데, 네. 제가 장담합니다. 불과 1, 2일 안으로 네. 뭔가 또 새로운 국면 전환용 카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먹히기 쉽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번에는 단언합니다. 먹히기 힘들 거예요. 예. 워낙 이건 오늘 보니까 심지어는 매일경제까지도 군과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이딴 소리를 했더라고. 네. 아이고 참. 몰라서 그랬나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그건 결국은 여론이 쉽게 얘기해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우호적인 여론은 전혀 없다. 오로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만이 특히 그 김대중 고문의 칼럼은 행설수설에 극치더라고요. 박근혜가 집권하면 좌빨들 다 떼질 줄 알았는데 박근혜가 집권을 하긴 했는데 하도 병신짓을 해가지고 오히려 좌빨들이 기성을 부르고 있으니까 단호하게 처벌해라, 처리해라 이런 식이야. 도대체. 예. 자, 이제 저희가 1부 순서를 마무리하고요. 예.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후 전국 철도 노조가 있었던 철도회관에서의 공개방송 실황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민영화 중대한 꼼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이 시간. 그리고 이 시간에 좀 조합원 가입도 좀 하고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황신의 밴드입니다. 닭대가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 밥 먹을 땐 누룽지를 먹지 마세요. 무지개가 7이면 딸은 6명. 지금 여러분께서는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철도 운영권을 놓고 코레일과 다른 기업 간의 경쟁을 시키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 방안이 수사발 KTX뿐만 아니라 일반 철도로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독점보다는 경쟁이 낫다고 보는 것은 하나의 상식입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보는 것이지 코레일 지분을 매각한다든지 어떻게 있는 기존 사업자를 어떻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노선상에서 일어나는 제2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경쟁을 한다. 철도 노조는 경쟁체제 도입은 사실상의 민영화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실패한 민영화 정책이고, 이 민영화 정책은 요금 폭등, 그다음에 이 안전보다는 이윤을 유지하기 때문에 대형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사고는 뭉와우 열차가 신호를 오인해 본선에 진입하다 KTX 열차와 추돌한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에 정차해 있어야 할 뭉와우 열차는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일찍 출발하면서 정상 운행 중인 KTX 측면을 들이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철도 민영화 움직임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험이 부족한 영무원이 배치된 점도 사고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입니다. 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오늘은 저희가 현장으로 왔습니다. 자,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철도회관에서 공공철도의 역군, 우리 철도 노동자분들과 만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철덕이라고 하죠. 철덕입니다. 철덕도 아주 뿌리가 깊은 철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그 동생하고 연년생 차이여서 도무지 어머니가 키우실 수가 없어서 할머니에게 맡겨졌는데, 할머니가 사신 곳이 강원도 춘천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3, 4년 할머니가 키우다가 이제 저를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셨는데, 그래서 이 춘천에 대한 강력한 그런 고향에 대한 애착, 애양심, 이게 대단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심지어는 춘천 가는 그 열차역에 역명을 다 외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까요, 지금? 성북, 그 신공덕, 화랑대, 그리고 산흥, 금곡, 평내, 마석, 대성리, 청평, 상천, 가평, 그리고 경강인가? 경강, 백양리, 강촌, 지금은 김유정으로 바뀐 신남, 남춘천, 춘천, 맞죠? 예, 이럴 정도였습니다. 예. 자, 철떡 맞네. 철덕 김용민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철도회관에 와서 제가 태어나서 꿈이 기관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이게 기차를 몰고 이렇게 그 차로 승객들을 싣고 가고 싶은 곳으로 이렇게 데려가는 분들이 얼마나 위대해 보였는지, 뭐 지금도 그 경외하는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만은, 자, 이분들에게 요즘 아주 심각한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는데, 그 고민거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곳 철도회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서영석 기사님은 철도하고 뭐 특별한 인연 없으세요? 저요? 예. 인연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고향이 어디시더라? 원래 이제 고향은 경남 산청인데요. 네. 그 중학교를 진주에서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진주까지 철도가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산청에서 진주까지는 철도가 없는데, 예. 이제 고등학교를 또 서울로 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철도를 타고, 네. 그때는 직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밀양인가 어디서 삼낭진인가에서 갈아타가지고 서울로 가고 하다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네. 고속버스가 등장을 했어요. 고속버스는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저기 창원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네. 네. 아니, 물론 이제 이것도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려면 돌아가긴 했었는데, 예. 최소한 갈아타지는 않고 가거든요. 그래서, 철도에 대한 사랑이 고속버스에 대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자, 이 철도, 우리 노동자분들과 이렇게 또 함께하게 돼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들으시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흘만 하늘 아래에 다녀올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세종대왕님께 감사의 큰절을 올리겠다. 둘째 날엔 김구 선생님께 뜨거운 술을 한잔 올리고 싶다. 그리고 셋째 날엔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아픈 역사, 친일파들을 꼭 처단하고 오리라. 나는컨대 우리 라이프 상주는 민족 정기를 찾는 상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입하신 해비시 프로를 국민TV에 후원하겠습니다. 가입하실 때 국민TV에 후원해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600-3267 앞뒤가 다른 1600-3267 우리 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도움 말씀을 얻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공공운수 정책연구원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연구위원이신 박흥수 위원이십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박수! 박수!
저는 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구위원이라고 해서 뭐 이게, 이 전문 연구가신 줄 알았더니 기관사시더만요, 보니까. 예, 그 전문 연구관 아니고 야매 연구위원입니다. 야매 연구위원. 전문적으로는 저는 이제 기관사고요. 아까 그 경춘선 영명 외우시는 거 보고 정말 대단하시다 했는데 뭐 저희 기관사들은 사실은 그런 건 기본입니다. 뭐 제가 주로 운행하는 경부선 서울역, 용산, 영등포 또 안양, 수원, 병점, 오산, 송탄, 서정리, 평택, 성안, 직산, 천안, 전이 이렇게 쭉 나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희들한테 기본인데 또 저희는 이제 그걸 매일 다니는 길이지만 이렇게 그 애정을 갖고 그 경춘선 영명을 외우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더 훨씬 친근감이 가고 그 애정이 그 소록소록 돋습니다. 지금은 안 쓰는 것 같은데 그 왜 기차 가다 보면은 이 뭐 개 목줄 좀 크게 생긴 것 같은 거 뭐예요, 그거는? 그거 이제 통표라 그러는데요. 제가 그 지금 횟수로 19년 정도 그 기관사 승무를 했거든요. 승무를 했는데, 옛날에 그게 무슨 이제 우편을 전달하는 뭐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냐, 또는 긴급 우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옛날에 이제 단선, 지금 복선이 많이 깔려 있는데, 단선 운행 구간에서 그 열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이 운전허가증이라고 그 새로 된 철편이 있는데, 그걸 선로 전환기에 끼어서 그 자기 열차가 도착해야지만 다른 열차에 운행권을 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아야만 이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건데 과거 이제 그 단선 운행 구간의 어떤 방식이었죠. 근데 지금은 완전 자동화돼서 통표 운행 방식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래서 최근까지 수도권 구간에 남아있던 통표 구간은 이제 경의선이었거든요. 근데 경의선도 완전 전철화되고 그 자동화되면서 사라졌고 저는 옛날에 그 통표 같은 경우는 우리 기관사님들이 이제 고속으로 이게 역에 진입하게 되면 옆에 있는 부기관사가 이제 통표를 잡았는데 이게 통표를 이렇게 걸다 보면 속도가 세기 때문에 이 팔에 이렇게 멍이 들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역 구조상 기관사가 이렇게 통표를 잡아야 하는 구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들어갈 땐 되게 천천히 들어가더라고요. 그 철컹하면서 소리 나는 게 그게 바로 그거예요. 참. 갑자기 옛날 얘기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철도의 추억 얘기하면은 또 홍익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홍익회. 삶은 달걀도 생각이 나고, 그 외에 망에다 넣은 귤도 생각이 나고 말이죠. 지금도 홍익회가 있습니까? 없어졌죠. 홍익회는, 사라졌고요. 다른 자회사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KTX 제가 타고 부산을 자주 다니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그 아가씨들이 아주 세련됐더라고요. 옛날 홍익회하고는 완전히 뭐 달라지긴 했는데, KTX 요금이 좀 비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요금 체계는? 요금이 비싸죠.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57,300원 하는데요. 그 4인 가족이 만약에 부산까지 이용하면 2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되는 면이 있고,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이제 이런 KTX 요금을, 비싸니까 국민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해서 수서발 KTX 요금이나, 를 얘기하면서 이제 경쟁 체제를 도입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우리 철도노조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그 KTX 요금이 비싸니까 좀 내려라 했더니 국토부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이제 이 KTX는 특화된 서비스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그 돈을 내야 되고 또 이 KTX 건설 부담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요금을 매길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KTX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 열차를 타라. 이런 건데 그러면 그런 거죠. 특화된 서비스라고 하면 뭐 몇 번 없고 특별하게 존재해야 되거든요. 근데 서울역에 가보면 전광판에 다 KTX밖에 없어요. 일반 열차는 어쩌다 한 번씩 전광판에 뜨거든요. 무궁화호, 새마을호. 그럼 어떤 게 일반적 서비스냐. 일반 노선은 점점 줄이고 KTX 노선을 점점 늘리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KTX 운행 횟수가 늘어나는 건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뭐냐면
KTX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되거든요. 그 수익이 높으니까. 근데 그게 꼭 그렇지 않아요. 이제 전 소비자니까 그 KTX를 특히 이제 부산 갈 때 타면은 비행기에 비해서 훨씬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많이 타고 다녔어요. 값도 싸고 또 도심에서 도심을 이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느 날 KTX를 놓치고 그리고 표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갔어요. 근데 우등을 타니까 값도 훨씬 싸고 편하더라고요. KTX는 특실이 아니면은 자리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견딜만한 한 2시간 반 정도 가기에는. 근데 고속버스를 제가 그 우등을 한번 타고 나서부터는 그다음부터는 KTX를 안 타고 고속버스를 타요. 그 지금 우리 서 이사님이 여기 와서 죄를 뿌리시는데. 아니 내 얘기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은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뭐냐면 KTX 좌석이 불편하고 이제 성인 남자가 무릎을 제대로 펴기도 힘들고 잠도 되게 불편하게 자거든요. 졸려도.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원인이 있어요. 어떤 원인이 있냐면 애초에 고속철도 도입을 할 때 수요 예측이란 걸 했죠. 수요 예측을 하고 거기에 맞게 편성을 들여왔는데 이런 수요 예측에 따라서 좌석수를 어떻게 놔야 되느냐 했을 때 그런 수요 예측을 맞추기 위해서 과도하게 좌석 공간을 좁혀서 설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장거리 열차 같은 경우는 충분히 발을 뻗고 갈 수 있는 뭐 세계 여러 나라 철도를 봐도 한국 KTX처럼 좌석 공간이 좁은 열차가 없거든요. 내 말이 맞잖아. 네, 그래서 새마을호 같은 경우는 얼마나 편합니까? 뭐 비행기 최소한 2등석 정도 자리의 공간은 되는데 KTX 같은 경우는 수요 예측에 근데 그렇게 수요 예측을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좌석도 없거든요. 그래서 향후 새로 도입되는 열차들은 충분히 이렇게 열차 여행의 어떤 편의를 느낄 수 있는 좌석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라도 고속철도의 좌석 용량을 대폭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아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여기 와가지고 재뿌리는 건 아니고 아니 고속버스가 좋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여기 와가지고 아니 내 얘기는 비싸게 하면은 그만큼 편해야 되는데 불편해서 저 같은 사람이 우연히 그것도 이제 아마 주말인가 돼가지고 KTX 좌석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고속버스 타고 간 거예요. 그렇게 한번 이용을 하면은 손님을 뺏길 우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나마 우리 공공인 우리 코레일이 이 철도를 운영하니까 가격이 이 정도지. 만약에 이 민영화가 된다. 얼마나 오를 것 같으세요? 특별히 그렇게 민영화된다 비교를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몇몇 있지요. 그래서 특히 영국 같은 경우는 서울 부산 정도 거리 여행을 하려면 28만 1,000원을 내야 되거든요. 1인당? 예, 1인당. 우리는 왕복도 가족 4인 가구가 2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예, 왕복도 아니고 편도 28만 원. 예, 28만 원이면 왕복하면 한 56만 원인데 그 56만 원이면 지금 우리 여행사 사이트 가서 태국 3박 5일 이렇게 여행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어떤 자주 섞인 얘기가 들리냐면 이건 부자들의 장난감으로 철도가 변했다. 근데 그 전에 영국 철도 민영화를 추진했던 세력들은 영국 철도를 민영화하면 효율화되고 가격도 싸지고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정부도 충분히 이제 이 효율적 경영을 통해서 보조금이 없어지면서 잘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정부 보조금은 정부 보조금대로 들고 요금은 요금대로 올라서 제가 이제 매년 한 1월 초쯤에 잘 영어는 못하지만 이 영국의 웹사이트 신문사 웹사이트를 가거든요. 뭐 가디언이라든지 BBC라든지 여러 하는데 거기에 1월 달에 주요 기사들이 뭐냐면 역사 앞에서 시민들이 항의 시위하는 게 꼭 실려요. 왜 항의를 하는 거죠? 철도요금이 매년 오르는데 도대체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시위들에서 근데 그런 거죠. 소유할 수 없으면 통제하지 못하거든요. 이건 민간 회사예요. 민간 회사한테 뭐 요금 내리라. 우리는 안 된다 그럼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요금 통제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야, 그러면은 철도 이용객들께 대중교통이란 의미는 없어지겠네요. 그렇죠. 이제 근데 영국에 몇 가지 민영화된 다음에 유행어가 있었어요. 너네라 열차는 제 시간에 오냐.
또 너네는 철도행 하기 위해서 적금을 드냐. 뭐 이런 농담들이 돌아다녔거든요. 적금 들어야 되겠다, 진짜. 왜냐면 이제 민영화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철도는 거대 기반 장치 산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유지 보수가 완벽하게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거죠. 이 민간 회사 입장에서는 유지 보수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사고 났을 때 보상금이 더 싸면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차라리 사고 보상하고 말지. 그렇죠. 그래서 영국 철도 민영화되면서 제일 많이 돈을 번 그룹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거대 로펌들이었습니다. 왜 손해배상 관련해서 소송을 대행해주고 서로 이제 또 이게 분리되다 보니까 사고가 나면 이건 너네 회사 책임이다, 아니다, 우리 회사 책임 없다 하고 책임을 떠넘기다 보니까 거기 또 소송 대리전이 벌어지면서 결국은 변호사들만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아까 뭐 적금 드느냐는 얘기 전에 제 시간에 오느냐라고 그런 얘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민영화 되면은 시간이 오히려 더 제 시간에 안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기반시설 회사랑 영국은 이제 기반시설 회사, 이 시설을 관리하는 회사도 민영화 시켰고 또 각 운영사도 20개가 넘는 조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영국 철도를 조사하러 잠깐 갔다 왔는데요. 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역에서 표를 파는 역무원들이 자격 시험을 보지 않으면 그 표를 구매할 수가 없어요. 그 표를 파는 매표원들이 그러니까 그 일을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다단계적으로 복잡하다는 거죠. 그 표를 파는 매표원들도 자격 시험을 통과해서 표를 팔아야 된다면 일반 시민들이 이 표를 산다면 훨씬 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그 창구 가서 부산행 표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디 뭐 맨체스터 표 주세요 그러면 잠깐만요. 어디서 뭐 그 회사를 갈아타야 되고요. 또 여기서는 이쪽 회사를 타야 되고 그 표 연계하는 계산을 하다 보면 요금이라든지 그 환승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회사별로 나눠 타야 되거든요. 그 환승 우리는 통상 환승하면은 지하철이나 전철 같은 경우 환승하면은 추가 요금은 안 내지만은 거기는 노선별로 회사가 다 따로 있으니까 따로 있어서 그 회사별로 갈아타야 되고 또 시간도 그 연결 시간을 잘 살펴봐야 되고 이러면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시설회사 같은 경우는 시설 유지 보수 비용을 절약하려고 이 선로부 유지 보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대형 해필드 사고라든지 여러 사고가 해서 31명이 사망하고 뭐 수십 명이 부상당하고 이런 대형 사고도 있었는데요. 그 원인은 선로 균열이 일어났고 이런 균열들에 대해서 계속 보고가 일어났는데 비용 때문에 이 유지 보수를 더 연기시켰어요. 근데 그 와중에 사고가 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민영화가 됐는데 왜 열차가 늦게 오냐? 그 유지 보수 하기 전까지 뭐냐면 속도를 내면은 사고 위험이 크니까 여기는 서행으로 가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열차가 점점 늦게 되는 거죠. 이게 위험한 선로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유지 보수를 안 하는 대신에 천천히 가신다. 그러다 보니까 제 시간에 못 닿는 경우가 많아진다. 근데 그 영국의 경우를 봐도 민영화의 미래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장밋빛 시기는커녕 오히려 암흑인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작년에 올 초에 저희 누님이 영국에 살아가지고 파리에 갔다가 파리에서 이 유로스타라고 완전 우리 KTX 떼제배 차량이더만요 보니까 똑같습니다. 그걸 타고 이제 파리에서 런던까지 이제 그걸 도보 터널로 해가지고 가서 영국에서 런던에서 또 헤이스팅스라고 그 남부 도시가 있습니다. 길이가 아마 서울 대전거리쯤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철도를 이용했습니다.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저 혼자. 근데 별 문제 없이 갔어요? 문제 없이 갔었죠. 근데 그 다 파운드로 계산하니까 그 얼마인지 모르는 거야. 카드로 긁으니까 나중에 와서 꼼꼼히 세보니까 이게 한 1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서울 대전 간 얼마예요? 요즘 철도 요금이? 서울 대전 가는 한 2만 원이 정도. KTX로. KTX도 아니야. 그건 무슨 전철 비슷한 거 타고 갔는데. 영국은 아직 고속철도가 제대로 운행되지 않고 있죠. 그것도 그냥 차 안에 뭔 매연이 이렇게 들어오는지
이거 보면서. 그거 다 민영화 철도 탄 거야, 당신은.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비싸다고 거기 있는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국의 철도를 따라서 왜 하느냐 이거야. 따라 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죠. 일단 그 전에, 정권이 바뀌었단 말이죠. 우리 MB 각하. MB 각하는 뭐든지 다 민영화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그런 사람인데, 박근혜 후보는 대선 후보 때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뭐 언급한 게 있었나요? 예,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대선 후보 시절에 그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만 한 말을 우선 하고 현재 민영화 예. 방식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하지 않겠다 이런 방식을 밝혔는데. 민영화 안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예, 거의 그런 뉘앙스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뉘앙스면은 그저 안 지킵니다. 아니 뭐 모든 확실하게 해도 안 지키는 분인데. 모든 노인 20만 원 공약 뒤집는 양반이 무슨 뭐 그런 거 애매하게 얘기했으면 한다는 얘기지 그거는 아이고. 근데 뭐 애매한 것보다는 거의 이제 그 사회적 합의 또 전문가 의견 듣고 국민적 어떤 그 합의를 통해서 진행한다 그랬는데 새로 그 들어온 이제 이렇게 정권 출범하고 나서 이 철도 정책을 실현하는 국토부, 추진하는 국토부는 대통령의 뜻을 지금 어기고 있죠.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라든지,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진단, 또 이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조율하지 못하고, 과거에는 굉장히 어떤 진격의 거인처럼 막 저돌적으로 추진했는데 요즘의 양상은 되게 은밀하게 조용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물스물. 예. 최근에 코레일 사장 바뀌었던데 여성분으로. 예. 그분은 코레일 출신이세요? 예, 과거에 철도 몸을 담으셨던 적도 있고요. 철도대학 교수도 얘기하셨는데 이제 그 현 사장이 들어오기 전까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전에 사장 공모 절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장 공모 절차에서 그 사장 공모 절차를 하면 이제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 전횡을 맡고 투명한 경영 또 이 책임 경영할 수 있는 후보자들을 뽑는다라는 이 공기업 운영의 인사 원칙들이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후보자들의 공모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그 민영화를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사장으로 밀어달라고 이 사장 후보 선정위원회의 사람들한테 압력을 넣었던 게 어떻게 들통이 나가지고 그 공중파 뉴스에 계속 연속 보도되면서 사장 공모 절차가 완전 취소됐어요. 취소되고 새롭게 다시 공모 절차를 진행해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취임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공기업의 투명한 인사 절차까지도 왜곡하면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국토부의 의지는 굉장히 대단한 거죠. 얼마 전에 그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석기가 이제 취임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코레일도 전에 보니까 허준영 그 양반이 사장이었었고 무슨 경찰 출신들이 나만큼 철도를 아냐 이거야. 차라리 내가 그 양반들보다 더 전문성 있지 않나. 아니 경춘선 라인을 이렇게 다 이름을 외우는. 아니 허준영 보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 못해. 못할 거야 막.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마치 이 공기업 사장 특히 이런 공공적 가치가 아주 뚜렷한 이런 교통 분야에 이렇게 경찰들을 갖다 심어놓는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은 경찰 보고 너희들 말 잘 들어. 그러면 허준영, 김석기처럼 좋은 대로 낙하산 타고 내려갈 거야. 난 이런 신호가 아닌가 싶어요. 그거죠. 그런 신호인데. 김석기 같은 경우에는 뭐 꼴찌한 사람을 갖다가 그냥 임명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얼마나 좋아. 니들 꼴찌라도 사장 되니까 충성해. 뭐 이런 신호라고 난 봐요. 근데 이번엔 다행히 뭐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다가 좌초가 되고. 그러니까 국토부가 실수한 게 차라리 전화위복이 된 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철도는 이 국토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계획을 경영 지표로 이행할 것을 사장한테 강요하고 이행각서까지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공기업의 책임 경영을 해치는 거 아니냐. 정부가 나서서 공기업이 제대로 자기 경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강제하고 이런 것들은 공기업의 독립
적 운영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 김석기 사장, 공항공사 김석기 사장 같은 경우는 저희는 트라우마가 있죠. 왜냐면 저희 허준영 사장이 왔을 때. 허준영 얘기하니까 표정들이 다 지금. 네. 싸해지는 것 같아요. 허탈한 표정이고. 허준영 사장은 특히 이제 노조역이 철도로 움직이는 현장의 노동자들을 사실 벌레만도 못하게 봤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이 비율의 주범, 또 항상 다그쳐야 될 대상, 그리고 작은 이제 사고라도 나면 엄벌주의, 이런 걸 통해서 철도 조직 자체가 굉장히 경직돼 있었거든요. 사고 중에 사고는 용산 개발 그거 아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일 큰 사업의 책임자는 허준영 아닌가? 그래서 허준영 사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항공사의 앞날이 굉장히 걱정되죠. 그곳에 일하는 야, 그런 인간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중에 국회의원 되면 국민들도 그렇게 할 거 아니야. 다 그냥 벌레로 보고. 지난번 4월 재보선 때 안철수하고 붙었던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공천 받아가지고. 천만 안 되기 천만다행이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이철 사장은 어땠어요? 예, 지금 갑자기 철도 민영화 얘기하다가 과거 사장단에 대한 평가. 그래도 근데 방송 듣는 사람들한테 이런 좀 양념이 들어가야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 귀를 쫑긋하게 돼 있습니다. 이철 사장은 최근까지 철도 민영화 이런 데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밝히고, 했지만, 굉장히 아픈 과거 있죠. 왜냐하면 이철 사장 시절에 KTX 여승무원 그게 이철 사장 280여 명 정도를 집단 해고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철 사장이 그랬거든요. 저 사람들은 우리 철도공사 아무 상관도 없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다. 자회사가 알아서 인력 관리를 하는 거고. 근데 그 여승무원들이 철도공사랑 아무 상관도 없는 코레일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항상 열차가 운행 종료돼서 종착역에 들어올 때쯤에는 어떤 방송을 했냐면, 이 청명한 목소리로 오늘도 저희 코레일을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감사드립니다라고 했거든요. 들은 기억납니다. 예. 근데 상관없는 사람들이 코레일을 사칭하고 다닌 셈이 된 거죠. 그래서 보면 어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법과 원칙의 질서에서 이건 위법하기 때문에 코레일 여승무원들은 우리가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이건 분명하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법대로 따졌으면 이철 당시 사장은 유신 때 사형 집행을 당했어야죠. 근데 어떤 현실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 법의 문제를 뛰어넘는 노력들이 이 사회에 한 발씩 전진을 이루었고, 그 과정에서 이철 사장도 분명히 어떤 민주화라는 과정에서 역할을 한 게 있는데, 사장이라는 위치에 오니까 굉장히 이제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는 엄벌주의 또는 이런 명령주의에 치우쳤던 건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죠. 코레일 직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약속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도 미결 상태입니까? 그래서 소송이 진행돼서 승소, 그러니까 법원에서 정규직 직원으로 임용해라 해서 승소 판결이 났는데요. 그게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최종 복직은 아직 안 되고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철이 틀린 거야. 그렇지. 얘기해서. 자, 그걸 얘기하기로 온 건 아니고, 그게 이제 결국은 철도 민영화가 오늘의 주제인데, 자, 그런 민영화를 국토부에서 강제 추진하는 실태하고 그들이 명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 지금 현 사장은 민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 코레일, 우리 철도 노동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볼 텐데, 그 견해가 무엇인지 소문도 없습니까? 소문은 아주 다양한 여러 스펙트럼 상에서 무성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김용인 선생님도 이제 철도이시고, 근데 나름대로 철도의 전문가시고, 철도 산업이 어떻게 발전해야 되는가를 고민해 오셨다면, 우리 신임 사장님은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왜 문제는 정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누구 철도 민영화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는. 특히 그분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학자로 계셨기 때문에 학자적 양심과 또 철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정부를 설득하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한국철도가 좀 제대로 발전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는 거죠. 일단 믿지는 마세요. 진영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다 쫓겨났습니다. 안 되면 빤스도 벗기잖아요. 저기 최동욱 검찰총장 건도. 저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해야 밥 먹고 삽니다.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위압들, 압박들, 특히 민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정권의 프로젝트였고 지난 정권에서 현 정권도 과거 정권과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이익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들이 민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알아서 해라. 이럴 리는 전혀 없을 테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보시기에 우리 박흥수 의원 보시기에 박근혜 정권은 민영화하려는 거죠? 예, 박근혜 정권의 국토부는 끊임없이 민영화 로드맵을 전진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민영화 추진이 4대강 사업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유사하게? 예, 4대강 사업 꼴과 별 다를 게 없다고 보는데요. 처음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추진했던 대운하라고 했다가 굉장히 비판이 많으니까 예. 야, 이걸 좀 이름을 바꾸자 해서 포장지를 바꿨거든요. 예. 4대강 살리기. 그래서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 강을 파면 홍수도 예방되고 수질도 좋아지고 환경이 개선될 거다. 이렇게 장밋빛 전망을 밝혔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사실은 대운하 작업을 한 거죠. 수십 6m 깊이로 파고 배가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보를 설치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철도도 비슷해요. 철도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사실은 국토부가 한 10년 전만 해도 대놓고 민영화가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민영화가 99%에게는 재앙이 왔고 소수 1%에겐 행복을 줬다는 게 널리 펴져서 이제 민영화가 대안이 아니다라는 게 퍼졌거든요. 네. 그래서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너무 커지니까 야, 이걸 민영화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민간 경쟁 체제로 하자. 해서 작년에 MB 정권에서 나온 토론회 이런 들 때 이건 절대 민영화 아니고 민간 경쟁 체제입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민영화하고 민간하고 뭐가 다른가 했는데 지금 이제 새 정부 출범하고선 약간 또 포장을 다른 걸로 바꿨어요. 뭐냐면 민간 경쟁 체제에서 민간을 빼고 경쟁 체제 도입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절대 민영화 아니고 민간 경쟁 체제인데 우리가 반성한다. 평가 반성을 통해서 공공적으로 운영할 건데 경쟁 체제는 도입하겠다. 이런 거죠. 민간 경제 체제 하면은 민자가 있으니까 이 민영화를 또 떠올리게 될 수 있어. 그렇죠. 민간을 다 드러냈군요. 드러냈습니다. 야, 이게 참 꼼꼼한데 MB 정권 때도 4대강 사업도 그랬지 않습니까? 원래는 대운하였는데 대운하 이미지 안 좋으니까 4대강 살리기로 이렇게 바꾼 거란 말이죠. 말만 슬쩍 바꿔가지고 본질은 똑같은데. 철도 살리기로 또 나오겠네. 철도 살리기. 그 철도 살리기 4대강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 살리기 해가지고 4대강이 살지 않았죠. 예, 수질 악화되고 라떼만 퍼졌죠. 예, 홍수가 더 커졌고 그래서 왜 4대강 살리기냐 말도 안 되게 물어보면은 아마 MB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일단 죽여야 살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철도 살리기도 어찌 보면은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궁금한 게 국토부에서는 이명박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고 정권이 바뀐 지금도 계속 민영화를 추진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토부에 있는 사람들도 정치인 제대로 바뀌었으면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해외의 민영화가 어떤 해악을 끼쳤는지 그 사람들도 머리가 있으면 이해를 할 건데 왜 계속 굳이 민영화를 강행하려고 하는 건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고시 출신들의 상당수가 철학과 영혼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철학과 영혼이 없다. 예. 그러니까 그들은
그 자리에 있다가 뭐 좋은데 영전하고 이런 데는 관심이 있겠죠. 근데 철도가 가지는 가치가 단지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 역사와 문화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는 정말 이 국토의 동맥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효율성의 잣대로만 보면 그 프리즘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는데 한 곳만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보면은 국토부에 또 왜 사람이 없겠습니까? 근데 이명박 정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수발 KTX의 민간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그 방식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했던 국토부의 철도 정책 담당자들을 다 갈아치웠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 신자유주의의 세례를 듬뿍 담아서 민영화를 추진했던 사람들을 요직에 다시 등용시켜서 이 사람들을 전위부대로 삼아가지고 철도 민영화를 추진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영국 철도도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민영화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한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차원의 것들을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철도를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선 재앙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영국 철도는 좋은 거다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네, 진짜 그러면. 참. 사실 대우나 처음 얘기 나왔을 때, 그때도 그랬습니다. 전문가 학자 중에 이거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강을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권력자가 하자! 하니까 여기 말씀하신 영혼 없는 철학자들, 영혼과 철학이 없는 이른바 관료들, 학자, 전문가들은 거기에 맞게 맞춤형 명분을 만든 거 아닙니까? 있지도 않은 명분을. 철도 민영화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건데, 지금 대표적으로 수서발 KTX, 그게 현재 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죠. 국토부에서는 12월까지 수발 KTX 신설법인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수발 KTX 신설법인이 만들어지는 게 전체 민영화 로드맵에 어떤 도미노 블록이 쫙 있는데 제일 앞블록을 이제 국토부가 치어서 무너뜨리는 거다. 그러면 민영화 프로세스가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코레일이 그냥 그 사업을 해도 되는데 이 사업을 할 또 다른 법인을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에. 그렇죠. 그것도 이제 계속 주먹구구식 꼼수가 진행되다 보니까 애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민간 사업자한테 사업 공모를 해서 들어오겠다. 그 다음에 제2공사를 만들겠다. 또는 민간 합동 회사를 만들겠다 하다가 계속 비판이 많으니까 지금 일단 경쟁체제만이라도 도입하자. 그래서 전혀 다른 회사를 만들자라고 해서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이거 그냥 코레일이 운행을 하면 회사 안 만들어도 되고요. 거기 이사, 감사, 경영진 없어도 되고요. 그리고 중복 매표 시스템 안 만들어도 되고요. 중복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경정비 시스템 이런 거 하다못해 페인트라도 다시 칠해야 되거든요. 그런 비용들을 다 점검할 수 있는데 그런 비용들이 한 3, 4천억이 들어가요. 그 3, 4천억을 허공에 날리면서까지 새로운 자회사를 만들어서 경쟁체제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 경쟁체제를 왜 만드냐면 진단을 코레일이 114년 독점 때문에 비효율이라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점을 해체하려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되는 게 맞죠. 우리 저는 정권도 지금 너무 한쪽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야말로 진짜 경쟁체제를 도입해가지고 제1청와대, 제2청와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권력을 좀 분립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도의 비경쟁이 문제라기보다는 나는 권력을 한쪽이 독점하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난 생각을 해.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철도 산업에서는 경쟁 제대로 된 자유시장 경제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경쟁이 성립할 수도 없고 사실상 성립된 적도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이대로 가면은 3천억, 4천억 안 들여도 되는 건데. 그러니까 국토부가 얘기한 게 경쟁체제 도입의 사례로 서울지하철의 도시철도공사랑 서울지하철, 서울메트로 두 회사가 경쟁해서 효율화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1호선부터 4호선까지는 서울메트로. 그리고 5호선부터 8호선까지는 서울 도시철도공사. 근데 그런 거죠. 이 두 회사가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강동구에 사는데 강동구에서
여기 오려면 5호선 타고 와야지. 내가 이 경쟁사니까 싫어서 제가 수유리까지 버스 타고 와서 뭐 이거 4호선 타고 일로 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자기 노선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철도의 특성입니다. 그렇죠. 부산에서 남대문 시장에 물건 사러 오는 분이 고속철도 이용하는데 난 경쟁체제 회사 수서발 타야지 하고 수서에 가서 수서에서 1시간 반도 2시간 막히면 한 2시간도 걸리잖아요. 다시 남대문 시장 와가지고 물건 사냐고요. 그렇죠. 코레일 노조가 마음에 안 들다고 나 서울역 안 가고 수서역으로 갈래. 이런 사람이 어딨냐 이거죠. 진짜 경쟁체제가 되려면은 서울역에서 뭐 다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경쟁의 전제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고, 그리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경쟁의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허상의 장치들을 또 마련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경쟁 효과라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자꾸 만들다 보니까 계속 지금 헛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리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쟁 회사가 설립되면 또 거기에 굉장히 많은 경영진들이 있고 유관 기업들이 또 파생적으로 생기고 그 회사의 자회사도 생기고 또 그 자회사들이 관할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또 부대 사업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노른자리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들이죠.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근데 흔히들 경쟁 체제가 도입되면은 두 기업 또는 복수의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좀 더 서비스 좋게. 네. 그러면 결국 철도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갖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정부에서도 그런 논리를 그런 논리를 있죠. 그런 논리를 해서 특히 이제 통신산업의 경쟁 체제 도입으로 얼마나 통신산업이 발전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뭐 KT, SK, LG 이렇게 3사가. 근데 KT 대주주가 사실은 월가의 투기자본들이에요. 상당 수익금이 그걸로 가고 있고요. 또 KT라 뭐 LG, SKT 경쟁해가지고 좋아졌는데 거기 경영진들이나 주주들은 좋아졌을지 몰라도 지금 우리 이 소비자들은 좋아졌나요? 우리가 정말 경쟁을 통한 싼 통신요금을 내고 있나? OECD 국가 중에 통신요금 수준만 비교해도 우리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통신사업자들의 비용을 서민들이 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런 담합하잖아요, 또. 그리고 이 경쟁은 또 뭐냐면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담합만 하면 충분히 이용자들, 소비자들을 진짜 엿먹일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거대 장치 산업인 철도에 경쟁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는 철도 산업에 대해서의 미래 전망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지방에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방선 철도들이 거의 몰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돼요. 지방선. 왜냐하면 국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영동선, 태백선, 지금 경전선, 철도 노선 중에 다 적자고요. 유일하게 흑자 보는 노선이 KTX 경부선 노선하고 여기 인천에서 이제 전철 노선, 인천 경인선 전철인데 거기는 왜 흑자가 날 수밖에 없는지 아실 거예요. 거기 완전히 사람이 많으니까 출퇴근 시간에 타보면 이제 이 얼굴이 이렇게 창에 짜부러지거든요. 거기 흑자 볼 수밖에 없고 특히 KTX 경부선 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인데 이 흑자 여기서 나오는 흑자로 지방 적자선들을 교차 보조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정부는 이 교차 보조를 못하게 하겠다 이런 거예요. 수발 KTX를 만들면서. 그러면 교차 보조를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지방선 적자를 보전해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인선, 경부선에서 번 돈을 돈 안 되는 노선에다가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제 네트워크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한 곳의 성과나 부실이 전체로 다 연결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심장과 그러니까 동맥 정맥이 중요하다고 모세혈관 다 잘라내면 그게 효율적으로 되나요? 전체 유기적 완결성을 위해서는 지방철도 노선이 이 고속선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방의 철도 이용률도 높이고 고속선도 활성화시키는 이런 윈윈 전략이 필요한데 단지가 적자의 여건을 보니까 당장 지금 부산의 동해남부선, 경전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민간 매각 추진 얘기가 나오니까 지역은 난리가 났거든요. 근데 국토부는 항상 이래요. 지금 최근에 정선선에 대한 민영화 계획도 제기됐다가
막 들고 일하니까 아 그런 계획 없다. 그러니까 항상 뭘 추진하다가 간을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아 뭐 그런 건 이제 우리 검토했을 뿐이지 실제로 집행 계획은 없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지방 코레일이 운영권을 반납하는 지방선에 대해서 예. 이 정부는 민간 매각을 하겠다. 그러니까 민간의 경쟁 입찰을 하겠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 어떤 비밀이 있냐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지방선은 적자이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도 일부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부 보조금을 최소로 신청하는 회사들한테 철도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이 국토부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서울은 좋네. 네. 그러니까 정부 부담을 줘서 국민 세금을 낮춰가지고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 근데 그러면 한번 따져보면 지방선을 운영할 민간 철도회사가 한국에 있나요? 이거 뭐 삼성전자가 철도 운영합니까? 남양유업이 합니까? 민간 철도회사가 없어요. 민간 철도회 그리고 이 경쟁 입찰을 하려면 최소한 2개의 철도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철도회사가 그냥 법인 설립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숙련된 기관사도 있어야 되죠. 또 열차 오퍼레이팅 능력, 그 운영 능력도 있어야 되고 경정비 능력도 있어야 돼서 최소한의 이 열차 운영을 할 수 있는 이 완결적 구조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회사를 그냥 이제 코레일이 운영권 반납하고 철도회사 만들어서 들어와라 이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냐 봤더니 국토부가 해외 철도의 경쟁 도입 성공 사례 이런 자료를 낸 게 있는데 거기에 스웨덴, 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서 경쟁 도입해서 뭐 성공한 사례를 얘기해요.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그 철도회사의 경영 상태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소비자의 편익이 나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없고 이제 경쟁 도입 사례 또 뭐 일부 성공해서 앞으로 나아질 거다 전망을 하고 있는데 다 졌다는 전망은 아직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아진 건 없는데 뭐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근데 거기에 자료를 보면 그러니까 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 지역선에 대해서 경쟁 입찰을 했어요. 했는데 그 경쟁 입찰에 들어온 회사들이 자기 나라 회사가 아닌 거예요. 외국의 거대 철도 기업들이 들어와서 운영권을 따간 거죠. 그런 나라들조차도. 우리도 결국 해봤자 국내에서 입찰할 회사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니까 철도 사업이 만약에 경쟁 입찰을 하게 되면 거대 자본과 기술력, 노하우를 갖고 있는 외국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지하철 9호선도 사실상 베올리아사라는 그 철도 다국적 운영사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국내에 철도 산업이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 매각을 하게 되면 외국 자본에 들어오게 되고 외국 자본에게 이 경영권을 넘겨주면 전체 한국의 이 주요 동맥 철도 간선들이 외국 자본 손아귀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아까 지하철 9호선 얘기 잠깐 하셨는데 그게 외국 어떤 자본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9호선 운영사는 프랑스와 뭐 그 유럽의 여러 회사들이 공동 참여한 베올리아사라는 베올리아사라는 다국적 기업이 이 주주고요. 그리고 그 운영 지도를 받아서 그래서 프랑스에서 장관들이 오면 거기 9호선 방문해서 이 뭐 견학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그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뭐 민간 매각이 들어오고 최소 보조 입찰제를 하는데 이제 스웨덴에서 오신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지지난달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한국 철도의 미래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이란 걸 여의도 국회에서 했고요. 거기에 스웨덴 뭐 여러 이 영국 이런 여러 철도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최소 보조금을 받겠다고 이 입찰에 성공한 기업들이 보조금을 최소로 받는 대신 각종 비용을 줄여서 안전유지 보수라든 이런 비용도 줄이고 뭐 인력도 줄여서 굉장히 많은 이 불편을 초래했고 심지어는 스웨덴 철도는 안전하기로 유명한데 최근에 6명의 선로 작업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청, 지하청을 주다 보니까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이 상호 소통도 잘 안 되게 급히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열차 사고 나서 인명사고까지 발생하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정부 보조금 덜 받는 대신 이 회사들이 요금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세금으로 냈던 걸 비싼 요금으로 각 개인들이 내게 되니까
이거 왜 민간 경쟁체제 도입해가지고 우리 서민들 못 살게 하냐 이런 불만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심각한 경영상의 어떤 문제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여기 일하는 철도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비효율적에서 이런 게 아니라 그 노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구가 우선 적잖아, 그게는. 예. 인구가 적고 열차 운행 횟수도 적고 또 도로교통 위주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철도 주기가 끊임없이 진행된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지향적 구조로 교통 체계를 건설하려면 철도 중심의 정책에 가야 되고 도로나 항공이 이 철도와 맞물려서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러기 위해서도 철도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안들이 마련돼야 돼요. 근데 이런 대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걸 민간에 매각해서 경영권을 넘겨준다. 그리고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 이런 이 로드맵만 갖고 있다 보니까 한국 철도가 과연 미래지향적 정말 이 대륙을 넘어서 베를린도 가고 러시아 모스크바도 가고 베이징도 갈 수 있는 이 철도의 어떤 구심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의 꿈은 완전히 접어버리게 되는 거죠.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민영화해 전제를 달아놓고 그 전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길을 계속 트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반대 저항 다 물리치고 뿌리치고. 자, 앞으로 민영화가 만약에 된다 하면은 뭐가 우려가 되는지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해주시죠. 뭐 요금서부터 시작해서 뭐 사고 위험도라든지 그것도 당장. 지금 이제 민영화되면 국토부는 이제 장밋빛 전망을 내놨어요. 가격 싸진다. 그것도 있어요? 예, 가격도 10% 싸지고, 근데 이제 수서 쪽 이용하시는 거기 강남 이쪽의 일대 분들은 되게 싸게 이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토부가 수서발 KTX를 통해서 얻는 이익들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 효과. 네. 근데 그럼 보면 운임 10% 인하에 따른 국민 편익이 1,128억. 선로 사용료 추가 징수 효과 1,422억. 그러니까 코레일 건가요? 선로가? 아니요. 시설공단이요. 그래서 코레일이나 이런 선로 사용료를 내는데 새로 수서발 KTX 회사가 생기면 거기서 높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에 선로 사용료를 내면 이제 여기 따른 이익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운임 10% 인하에 따른 국민 편익이 1,128억만 이걸 해도 20%의 그 이익을 얻으려면 1조 2천억의 운영 수입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국토부가 주장하는 또는 이제 또 시설공단이 한 용역 그리고 실제 운영 계획에 따른 걸 보면 이 이용자가 국토부가 주장한 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도 얼마 안 돼요. 이른바 기대 효과가 그러니까 불려졌다. 교통연구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그런 예측의 달인인데요. 억측의 달인 아닌가? 억측의 달인. 인천공항 철도도 엉뚱하게 그래서 예측해가지고. 인천공항 철도는 옛날에 외국인 블로그에 세계에서 제일 편한 철도, 누워서 가는 철도라고 해서 막 나왔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 긴 의자에 누워서 완전히 당시에는 얼마나 예측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인천공항 철도를 예측한 수치를 봤더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도가 아니라 리무진 버스, 택시, 거기 지역 주민 모든 사람들이 철도를 이용해도 수혜를 감당 못할 정도로 예측을 해놓은 거죠. 특히 대표적인 게 용인경 전철 같은 경우는 이 민자 사업의 앨범이죠. 종합이 모든 걸 담아놓은 거기 어떤 정치인의 과도한 욕심, 교통연구원의 어떤 용역 깡패보다 더한 잘못된 용역 그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온 업체는 시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 돈을 들여서 해외 관광 유지시켜서 어떤 불만을 막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이 시장의 친인역들을 동원해서 공사업체의 이 입찰을 따내게 하고 그리고 공기지연 때문에 국제소송에 들어가서 국제배상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러니까 17만을 이용한다고 예측했는데 지금 7,000명도 안 타는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거기 용인경 전철 같은 경우는 에버랜드의 연장 놀이기구다 이런 비아냥도 나오고 있고요. 아니 17만 명을 예측했는데 7,000명도 안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예측한 놈들은 뭐 하는 놈들이에요, 도대체? 전문가예요. 교통 전문가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 교통 전문가들이 한국철도 산업 발전 방안이라는 이 철도 민영화 로드맵을 만든 분들입니다. 그 양반들이 그 양반들이에요? 예. 같은 기관에서 제출한 의혹을 한 거고요. 최소한 17만 7천이면 한 몇 배야? 20배? 20분의 1이다. 또 더 큰 문제는 그런 거죠. 용인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감당해야 될 그 부채 때문에 복지나 교육 예산을 다 축소시키고 공무원 월급도 못 줄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회 기반 시설 한번 잘못돼 버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모든 이 시민으로서 받을 혜택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그 용광로 같은 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새누리당 그 시장이 쌓아놓은 똥을 지금 민주당 시장이 치우는 꼴인데 그런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한두 군데가 이제 민주당의 지금 김학규 시장입니다. 용인 시장이. 이 양반이 그래서 어떻게든 에버라인, 지금 용인 경전철 이걸 우리 또 김용민 PD가 용인 쪽에 살아요. 경기도 용인시 잘합니다. 기흥구 청덕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저 타봤는데 한번 타봤어요. 와, 그냥 뭐 정말 거기는 누워서가 아니라 거의 대자로 그냥 대자로 그럴 수 있을 만큼 텅텅 비었습니다. 진짜. 그래서 수서발 KTX를 코레일이 직접 운영하면 코레일이 굉장히 건강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그 코레일이 지금 연간 한 6, 7천억 정도의 뭐 운영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수서발 KTX가 생기고 또 이 수서발 KTX를 통해서 이 철도의 수송 분담률을 높이면 전반적으로 철도의 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고 또 이게 한 2020년 정도 되면 흑자 구조로 전환되고 또 한 2025년 정도 되면 기존의 누적 적자도 감소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전제는 투명한 공기업이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 KTX 수서발 KTX를 기점으로 한 열차 수송 분담률이 높아지고 그럼 이 지방 적자선이 제대로 보존되면 적자 구조를 다 감소시킨 건강한 공기업이 될 수 있는데 수서발 KTX가 만약에 자회사로 분리되면 이 용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4만 명 정도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역에서 KTX를 이용하는 분들이 한 1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한 4만 명 정도가 수서발 이용객으로 이전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마 그 사람이 될 겁니다. 대치동사니까. 그러면 그나마 철도공사가 이 KTX 이용 그 적자로, 흑자로 이 지방선을 보자고 있는데 그게 대폭 한 4천억 정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 KTX에서 얻은 흑자가 4,600억 정도 돼요. 2010년, 2000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얻은 흑자가 이런 흑자 규모가 줄어들면 철도의 지방선의 경영 구조를 감당할 수 없고 국토부는 철도공사 자연사를 유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철도공사가 운영권을 반납하면 이게 아니라 운영권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철도산업에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코레일을 빈사 상태로 만든다. 그래서 또 해외 매각하려고 하겠구만. 예. 그래서 이 수발 KTX 경쟁체 도입이 한국 철도의 주요한 공기업 시스템을 아주 부실한 공기업으로 낙인 찍고 비율로 만들고 대신 수발 KTX 얼마 잘 되냐 경쟁했더니 하지만 그 수발 KTX는 수익만 나는 고속선만 운영하고 지방 적자선 보조도 안 하고 여러 가지 특혜를 받게 되면 충분히 그 수익은 낼 수 있거든요. 결국은 수수발 KTX가 종편이구만. 4대강입니다. 4대강입니까? 4대강에 좀 더 어울립니다. 안 해도 될 일을 괜히 해가지고 그 본류부터 다 망가뜨려 놓는 게 바로 4대강 사업 아닙니까? 안 해도 될 일을. 근데 이제 결국은 국토부가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가 또 4대강 했잖아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뭐 철도 노조라든지 코레일 노조라고 합니까? 네. 어떻게 막을 보관은 뭡니까? 이 코레일 노조원들은 비율의 주범이죠. 고액 연봉에 철도 적자를 가중시키는 주범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낙인을 박지요. 예. 민영화하려고 그런 명분을 만들어가지고. 고액 연봉 잡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개혁 저항 세력, 기득권 세력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정말 개혁 저항 세력이자 기득권 세력인 철도 노동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철도를 사랑한다는 걸 제가 철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식으로 이 포장을 하더라도 진심으로 이 철도가 국민들을
위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이 어떤 평화와 소통의 어떤 이 지렛대가 될 수 있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철도공사가 건강하게 거듭나야 되고 그런 것들은 이 수발 KTX라든지 고속선 이런 운영들을 100년 동안의 어떤 열차 운영, 철도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이것을 통해서 국민을 봉사할 수 있는 철도가 만들기 위해서는 만약에 정부가 이 재앙을 유도하는 이 분리를 시도할 경우에 총력 투쟁을 할 것이다라고 노조집행부는 결의를 했던 적이 있고요. 네. 저는 노조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가 그런 명령을 내리면 한 사람의 조합원으로서 열심히 참여해서 투쟁을 할 것입니다. 아니, 결국은 이제 여론전에 의해서 좌우될 것 같네요. 네. 최근에 이렇게 저렇게 인력들을 줄이고 전문 인력을 또 다른 일까지 겸무를 시켜가지고 그래서 철도 사고로 이어진 사례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표적인 게 대구역 사고. 아니 어떻게 같이 가는 차가 예. 어떻게 동시에 같이 출발을 해가지고 부딪힐 수가 있냐? 일어날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났죠. 예.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철도 구조적인 문제고. 예, 철도에서 일하는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주 구조적 중증적인 문제가 있는데 새누리당하고 국토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마련했는데 앞으로 사고 발생하면 엄벌에 처하고 구상권까지 요구해서 경각심을 일으켜서 이런 사고를 유발시키지 않겠다. 개인한테 예, 이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책이라고 발표해요? 참.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냐면 철도 사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 사고들이 많이 나면 주로 이 책임 규명에서 원인 규명으로 이게 대부분의 철도를 운영하는 선진국들의 방침이에요. 개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이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구조적 원인을 따진다.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근무 시간이 너무 과도해서 일어난 사고라면은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더 인력들을 충원한다. 그렇죠. 시스템이 문제라면 시스템을 개선하면 되는 것이지. 예. 그런 사고 내는 놈은 무조건 조져버린다 그 얘기 아니에요. 보수 정치 세력이 진짜 끝내주는 대책이네. 보수 정치 세력들이 다 그래요. 보세요. 학교 폭력만 보더라도 이런 전교조나 일반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이게 학생들을 징계하고 처벌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치유하고 학교 구조를 그렇게 경쟁 체제를 심화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해법을 찾아보자. 이러지 이 보수 정치 세력들은 뭐합니까? 그 학생에 대해서 학생부에 낙인을 찍고 사회에 도저히 한마디로 작사를 낸다. 작사를 내서 완전히 그렇죠. 배제시키고 고립시킨다. 이거 아니에요. 정말 이게 이렇게. 그리고 더 코미디 같은 일은 국토부에서 이제 대구 사고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철도 사고 관련자들이 민영화 반대 노조 집회에 참여해가지고 피곤해서 잘 쉬지를 못해가지고 사고를 유발시켰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사해봐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여기 앉으신 분들도 그런 얘기 듣겠다. 무슨 사고 나면은 쉴 시간에 안 쉬고 말이야 무슨 정치 토크인데 와가지고 듣느라고 피곤해서 사고 냈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구제역 전국에 번졌을 때 민주당이 장외 집회하느라고 균을 다 몰고 다녔다. 이렇게 떠들었던 새누리당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고액 연봉 때문에 이 얘기가 나왔는데 문제 뭐냐면 그런 거죠. 대구역 사고의 첫 번째 발화 원인은 10년 동안 책상에서 사무직을 보던 분이 여객점으로 승차하면서 신호를 잘못 본 거거든요. 철도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 뭐냐면 아주 오랫동안 현장 경험이 있어야만 전문적으로 그런 노하우를 가져야만 안전이 확보돼요. 이게 항상 보던 신호 또 보던 선로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바뀌고 그 과정에서 적응하는 게 필요한데 책상에만 앉아있다 갑자기 사람이 없다고? 너 차 타. 해서 안 다니던 곳을 가보면 뭘 알겠어요. 그러면 저 신호가 내 신호인가 해서 사실 신호를 잘못 보고 간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안 나왔잖아.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발생했냐면 열차 승무원들이 일정하게 쟁의행위도 아니죠. 휴일 근무 거부라는 투쟁을 했어요. 근데 그 휴일 근무 거부는 뭐냐면 근로기준법상의
쉬게 돼 있는 휴일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휴일에 휴일 근무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법적으로 보장된 휴일에 쉬겠다는 게 노조의 유력한 투쟁 수단으로 될 정도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투쟁 수단도 아니거든요. 나 휴일에 쉴게요. 이거 휴일에 쉬겠다라고 해서 휴일에 쉬다 보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책상머리에 앉아 있던 사람을 저 차에 태우고 그 차에 탄 사람이 신호를 잘못 봐가지고 그 사고 났다. 사고가 유발된 거죠. 그리고 근데 철도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잘못하더라도 시스템이 사고를 나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철도 사고는 사람이 잘못하면 시스템이 보호하고 시스템도 오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맞고 해서 이 크로스 체킹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되는데 이번엔 그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은 거고 앞으로 철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크로스 체킹 시스템들 중증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되는 게 원칙인 거죠. 그리고 국토부의 할 일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내놓는 거지. 사고 내면 뭐 엄벌하고 구속시키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이런 거를 그거는 대책이 아니죠. 사고를 내면 당연히 처벌하는 거야. 그거 뭐 당연한 거 대책이라고 내놔 그거를. 사고를 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적절하게 뭐 징계를 할 일이 있으면 하고 실수가 있으면은 하는 거고 문제는 그 원인을 치유해야 되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민영화 추진했다고 나오니까 참 대한민국 그 철도 이용자의 앞날도 그렇게 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공공재죠 철도. 이걸 어떻게든 한번 돈벌이로 이제 만들어 보려는 이런 모든 그런 시도로부터 우리 철도가 지켜줘야 되겠다. 뭐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국민의 힘으로 또 철도 노조가 대리해서 그 일들을 담당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료에게 포위된 대통령 민영화라는 최악수를 둘지 이것도 함께 우리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입니다. 저희는 감히 단언컨대 철도 민영화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이사님도 한 말씀. 아니 뭐 항상 맨 마지막에 시키면은 좋은 얘기는 다 자기가 하고 방금 그 홍보실장님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국민의 65%가 제정신을 차리고 철도 민영화가 위험하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게 한 가닥 위안이고요. 이런 시도는 막아내야 됩니다. 어떻게든. 그래서 철도노조가 앞장서고 또 건강한 언론들이 뒷받침해주고 국민들이 반대하면은 아무리 이 국토부의 마피아들이 업무를 꾸민다 하더라도 저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기차를 타면서 항상 철도 노조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서 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철도 노조에서 있었던 철도 민영화와 관련한 정치 토크 공개 방송 함께 하셨습니다. 뭐 말씀드린 대로 철도의 공공성은 결국 철도의 건강성과 이어질 수밖에 없다. 오늘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녁 시간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전 김용민이었습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